지금 연말 정산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한 것 가운데 배우자의 소득이 있거나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 소득이 있는데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께서 상속받은 그 역삼동의 주택 때문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소득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소득 제출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15년도에 1,200만 원, 16년도에 2,200만 원을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 정산한 서류 제출하신 데 보면은 2015년도에도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셨거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규정대로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2015년도에 그 연말정산할 때 소득이 있는 그 배우자를 소득공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신청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 과정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소득이라는 것이 세법상 인정되는 소득이었고 그 제 아내의 그 임대소득 1,200만 원의 경우에는 아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6년도 2,200만 원 소득은 신고를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네. 빼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그게 2천만 원 이하면은 아마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서 예. 배우자 공제의 소득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소득 공제 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의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네. 이제 후보자께서도 오늘 답변 끝나기 종결 전까지 네. 규정을 확인해서 잘못된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답변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신고는 뭐 공제 대상에서 빠뜨려야 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대한 검토를 다 안 하고 신고에 넣었다가 한 번은 넣고 한 번은 빼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임대소득 자체에 대해서 제가 거의 뭐 인식을 못하고 늘 하던 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는 제가 세무사한테 그 상속세 관련해서 저희를 자문해주던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규정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감사원 쪽에 저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규정 다 아실 텐데 확인해서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자께서 동양그룹 사기 사건 현재현 회장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장을 항소심 재판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후보자가 재판장이 돼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사건 피해자 단체에서는 아직도 그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정관여우가 끼어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 때 없었던 딱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충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경기고 후배죠? 1년 후배입니다. 1년 후배 잘 아시죠? 아는 편입니다. 예. 이분이 항소심에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분이 그 후보자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합류한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들어와서 한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한테는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본인이 재판장하고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호인들이 왕왕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는 뭐 그러면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이제 돈을 받아갑니다. 변호료로. 그러고 나서 재판의 결과가 재판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12년이 7년으로 내려가면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본인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본인이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만한 돈을 주더라도 뭐 좋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의 피해자인 사람들은 이런 관계 때문에 이 판결이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관예우입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거는 지금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네. 내용이 당부를 떠나서 네. 이런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정관예우 문제가 그 대두가 돼 있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건절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청문회장이 나온 대법관들 뭐 헌법재판소장들 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정관예우가 처음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관예우라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안을 잘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을 걸고 재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전에 그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수시보고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수시보고에 대한 논란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수시보고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미리 받아 검토, 코멘트 이게 2014년 10월 8일인데요. 이렇게 돼 있었고 당시 청와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2014년 10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 자료를 대거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감사 결과를 수시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종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반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보고 제도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 의결 전의 상태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면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이 보고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제도를 좀 보완해서 예를 들면은 수시보고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수시보고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시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책을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시보고에 관한 기능에 관한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만은 감사원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그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운영의 묘가 중요할 텐데요.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시게 되면 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중에 이제 이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국정원, 검찰 등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내역을 보면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정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1993년 평화의 댐 건설사업 추진 실태 및 제8차 남북 고위급 회담 시의 훈령 조작 및 청운 처리 실태 감사, 그리고 2004년 김선일 피납 사건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기관 중 특별히 그 권력기관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기관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감사원의 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감사원장 후보로 추천된 이후에 내용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국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제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정원법상 감사원 감사 시에 자료 제출, 답변 거부가 가능하고 또 국정원의 경우에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 및 단일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활동 외의 일반 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사 접근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 만약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정원의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정보 수집을 위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통한 그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 대한 그 감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검찰청의 경우에 지금 벌과금 징수 실태 등 일반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청에 뭐 출장을 가서 감사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에 계신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제도적인 제약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조차도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한번 좀 깊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쉽게 좌우되었다는 지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소속 또 기능에 관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혹은 독립기구화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후보자의 평소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감사원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에 국회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감독의 효율성은 상당히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좀 정치화될 것이 아니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결국 국민과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그 질문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후보자님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저희 당의 이용호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을 하실 때 최소한 12월 1일 내지 12월 초순 정도는 민정수석으로부터 지금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자로 검증하는데 동의하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당시에 받은 것은. 예. 근데 그 정도라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송석준 위원이라든지 몇몇 분들 위원회
질문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다, 아직은 공부가 덜 돼 있다라고 청문회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법원장을 하셨고 건전한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20일 남짓 준비를 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저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자세다라고 비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국가의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의 직의 엄중함에 비해서 본인의 자세가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들이 물론 철학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사전에 질문할 내용을 보좌진을 통해서 감사원 측에 전달을 해드립니다. 대략을 알려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충실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저희들이 미리 개략적인 질문 항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마음 자세의 문제, 또 국회에 대한 어떤 존중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겠습니다. 네, 그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릴 때 재청과 임명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참 생각할 부분이 많고 뭐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령 지금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이 가능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명과 또 임명을 위한 동의 관계, 그러면 대통령께서 사실은 저희 국회에 사전에 후보자님을 이렇게 동의 요청할 테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저희하고 국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인사에 있어서 분리 독립이 감사원의 분리 독립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청과 임명을 분리해 놨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처에서 그냥 실무 기한에서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사 재청 단계에서 청와대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청와대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 감사원의 분리 독립에 대한 어떤 명확한 철학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사원법에 보면 이제 고위공무원단 같은 경우는 원장의 재청에 의해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령 검찰에 비해서는 법원 사법부가 훨씬 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법조계 내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관에 대한 인사는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감사원도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로부터 감사원장을 제외한 또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이 주요 보직자들이라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인사가 독립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첫 선결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법원식으로 감사원장이 인사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으로 가령 입법 조치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루어진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은 이 강화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잘 감안하셔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부분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나 이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본질인데, 가령 지금 특별감찰관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법 자체는 지금 현재 액티브한 법입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감찰관을 아예 임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법 자체,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가
초창기에 민간인 신분 자격에서 지금 비밀 취급 인가도 없이 국정원 내부 자료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지금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법한 거 아닌가. 물론 또 검찰의 판단이 수사 판단이 있겠지만 감사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송석준 의원께서 KBS 문제를 얘기했는데 자 KBS 파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KBS를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이 장악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해 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해결한다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 1,000만 원 상당을 문제 삼기 위해서 감사원이 나서서 KBS 이사 하나에 대해서 이 카드 사용이 사적 사용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건 또 다른 정치적인 목적의 지금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감사 또는 현재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감사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원장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염두에 두고 계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지적 깊이 유념하고 제가 만일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감사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감사원장이 되시면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하시겠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꼭 지켜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해내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최선을 다하겠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가 아니고 국민들의 기대, 국민들의 요구의 수준에 맞는 진정한 공정한 감사 하실 자신 있으시죠? 사실은 엄격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현 정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사원의 인력과 조직 또 한정된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된 인력과 조직으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시려면 굉장히 아마 벅찬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감사원에 이미 또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5년의 통계를 보면 재심 비청 541건 중에 총 2월 건수가 253건이나 절반 이상이 제대로 기한 내 처리를 못하고 이율이 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또 처리 소요 기간이 또 뭐 339일이나 달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조직으로 국민들의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말 우리 부적정한 우리 공무 집행,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 또 예산 집행 과정을 감시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현실 여건은 부족하죠. 자, 이런 와중에 그 좀 어쩌면은 이게 그 과잉 좀 해서는 안 되고 또는 또 불필요하게 또 과잉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예.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한번 볼까요? 그 4대강 그 사업에 대한 감사 그동안 몇 차례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세 차례라기도 하고 또 자세히 말하면 네 차례 정도 예.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상당히 진행됐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2009년에는 야사당과 환경단체들이 또 소송을 제기했고 또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결도 있고 또 이미 많은 감사원의 감사가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서는 또 이 4대강 사업을 뭐 적폐로 규정하고 뭔가 또 새로 감사 필요성이 있느니 뭐 이런 썰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그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교체 후에 과거 정부의 그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러한
그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4대강 감사에 관해서는 제가 들어와서 설명드린 바로는 아마 종전의 4대강 감사는 그 사건 그 사업의 진행 그 경과에 따라서 약간은 부분적인 점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감사는 사업 그 계획 수립서부터 그 성과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루어진 감사를 하더라도 예. 과연 그것이 어떤 의도하에, 정권이 요구하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그걸 제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사정으로 재심 청구된 그 사건들이 줄비한데 그런 거를 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빨리 긁어주고 정말 예산 낭비되는 거 또 부적정한 그 공직자 행태 바로잡는 게 우선 무엇보다 급한데도 자꾸 정권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사업을 갖다가 그 뭐 다른 잣대로 갖고 이렇게 감사를 또 하고 이거는 좀 지나친 낭비이고 그야말로 이거는 불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조금씩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는 측면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은 정말 우리 감사원 본래 기능은 자꾸 축소되고 그야말로 이제 공직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야말로 행태 보여주기 쇼잉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번에 어떻게 후보자님 감사원장이 되면 이러한 어떤 좀 악순환을 끊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그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저 감사원장이 되시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공직의 실태를 많이 이제 이해하시게 될 텐데 공직자들은 감사원의 감사 방향, 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행태가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 잘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다면 훨씬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그냥 칼자루 휘둘러 대고 또 새 정부의 어떤 그 정권 눈치 보면서 그런 거에 주력을 한다면 또 공직자들은 또 복지부동하고 국민들보다는 또 정권에 그야말로 이렇게 추종하는 이 행태가 나타납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행한 거죠. 제발 예,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예, 이렇게 공직자들이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하게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뭔가 제대로 된 감사원의 행태 보여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공감하고 제가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문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이 보고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제도를 좀 보완해서 예를 들면은 수시 보고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수시 보고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시 보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책을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시 보고에 관한 기능에 관한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만은 감사원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그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운영의 묘가 중요할 텐데요.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시게 되면 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중에 이제 이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국정원, 검찰 등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 10년간 국가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내역을 보면 청와대 17건, 국무총리실 51건, 국회 32건, 법원 42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국정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1993년 평화의 댐 건설사업 추진 실태 및 제8차 남북 고위급 회담 시의 훈령 조작 및 청운 처리 실태 감사, 그리고 2004년
김선일 피납 사건 감사 이후 단 한 번도 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기관 중 특별히 그 권력기관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지금 연말 정산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한 것 가운데 배우자의 소득이 있거나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 소득이 있는데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이제 답변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께서 상속받은 그 역삼동의 주택 때문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소득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소득 제출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15년도에 1,200만 원, 16년도에 2,200만 원을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 정산한 서류 제출하신 데 보면은 2015년도에도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셨거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규정대로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2015년도에 그 연말정산할 때 소득이 있는 그 배우자를 소득공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냥 신청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 과정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소득이라는 것이 세법상 인정되는 소득이었고 그 제 아내의 그 임대소득 1,200만 원의 경우에는 아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6년도 2,200만 원 소득은 신고를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네, 빼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넣었거든요. 그게 2천만 원 이하면은 아마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서 예. 배우자 공제의 소득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소득 공제 그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의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네. 이제 후보자께서도 오늘 답변 끝나기 종결 전까지 네. 규정을 확인해서 잘못된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답변은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래는 이제 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신고는 뭐 공제 대상에서 빠뜨려야 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대한 검토를 다 안 하고 신고에 넣었다가 한 번은 넣고 한 번은 빼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임대소득 자체에 대해서 제가 거의 뭐 인식을 못하고 늘 하던 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는 제가 세무사한테 그 상속세 관련해서 저희를 자문해주던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규정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감사원 쪽에 네. 저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규정 다 아실 텐데 예. 확인해서 바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후보자께서 동양그룹 사기 사건 현재현 회장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장을 항소심 재판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그 원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후보자가 재판장이 돼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사건 피해자 단체에서는 아직도 그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정관예우가 끼어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 때 없었던 딱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충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 경기고 후배죠. 1년 후배입니다. 1년 후배.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안을 잘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법률에 따라 양심, 법관의 양심을 걸고 재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전에 그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수시보고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수시보고에 대한 논란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수시보고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청와대 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미리 받아 검토, 코멘트, 이게 2014년 10월 8일인데요. 이렇게 돼 있었고, 당시 청와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로 2014년 10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 자료를 대거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감사 결과를 수시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최종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반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보고 제도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 자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 의결 전의 상태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린다면 대통령의 어떤 의지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잘 아시죠? 아는 편입니다. 네. 예. 이분이 항소심에 그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분이 그 후보자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분이 합류한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들어와서 한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한테는 이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본인이 재판장하고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호인들이 왕왕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는 뭐 그러면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이제 돈을 받아갑니다. 변호료로. 그러고 나서 재판의 재판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하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12년이 7년으로 내려가면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본인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본인이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만한 돈을 주더라도 뭐 좋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 피해자인 사람들은 이런 관계 때문에 이 판결이 석연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관예우입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구체적인 거는 지금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네. 내용이 당부를 떠나서 네. 이런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정관예우 문제가 그 대두가 돼 있고, 이 문제가 아직까지 건절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청문회장이 나온 대법관들, 뭐 헌법재판소장들 다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정관예우가 처음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관예우라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재판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겁니다.